풀잎 속 작은 길 나태주. 풀잎은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풀잎 속엔 가느다란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오두막집. 오두막집은 황금빛, 노을이 빛부신 서양 바지, 차마 굴뚝도 세우지 못한 봉숭아꽃은 피고 물밀듯이 봉숭아꽃은 지고 이제는 씨 주머니가 익어 도르르. 새까만 씨앗 튀어오르는 토방 들마루. 아이 하나와 하얀 치마 저고리의 아낙네가 봉숭아 새까만 씨앗을 바라보고 있다. 왜 둘은 말이 없었을까? 그림자처럼 옛 이야기처럼 풀잎은 결코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빗물. 한 광구.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달빛을 봤어. 밤의 학살은 참으로 조용했어. 어둠이 살금살금 기어나와 학살당한 달빛을 조용히 매장하고 있었어. 그 밤 자정은 깜깜했고 문득 빗방울을 흩뿌렸어. 비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부서져 흘러내렸어. 이 땅에 깊이 깊이 달빛을 묻으며 자옥이 울고 있었어. 가끔 참을 수 없는 설움으로 바람이 불어 흩뿌리는 눈물은 땅 위에 엎드려 꿈틀거렸어. 어둠 속에서도 번득이며 흘러내리고 있었어. 네. 이번 복습 내용은 없고요. 단원별 평가 문제 다 풀으셨나요? 네. 만점 맞기 쉽죠. 그러니까 댓글 좀 남겨놓으시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정서적 거리의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서적 거리의 문제, 이 평가가 필요한, 잠깐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평가가 필요한 어떤 대부분의 심사평에서는 담담한 어조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 담담한 어조로 시를 진술했다든가 이러면은 되게 좋은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정서적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서적 거리, 정서가 뭐죠? 뭔가 정서가 우리가 정서적 거리,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 감정이죠. 그런 걸 이제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기분이나 분위기 이런 걸 정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 그러면 실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어떤 동요죠. 그런데 이제 정서라고 하면은 아직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분 또는 분위기, 그런 거를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뜻정자에다가 실마리 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분노하면은 그냥 감정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 그러면은 좀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
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감정인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잠재적 감정, 그것이 이제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의 정서 이러면은 그냥 감정이죠. 감정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 하면 그냥 감정인데 분노의 정서 하면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감정을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일어날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감정 상태를 말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정서적 거리,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미적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미적 거리, 그냥 이 감정을 하나의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의 미적 거리, 시적 거리를 정서적 거리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꽃을 보면 좋은 감정을 갖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싸움을 보면은 좀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뭔가 막 보기 좋은 모습을 유쾌한 감정을 갖는다면, 뭔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불쾌한 감정을 갖죠. 그런 어떤 그런 걸 이제 정조라고 해요. 정조. 네, 정조라고 하는데, 정조는 어떤 대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가 감각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런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을 정조라고 해요. 그 정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이제 정서이죠. 말이 더 어려운가요?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설명한 걸로 해요. 이렇게 정서. 즉 한마디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감정. 네, 그게 이제 정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의 미적 거리, 그걸 정서적 거리라고 하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정서적 거리를, 주관적 감정은 호감, 반감, 기쁨, 분노 또는 냉정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이게 중요하죠. 감정을 그냥 짧게 알아두세요. 화자가 직접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정서적 거리를 가까운 거리, 균제된, 절제된이라고 책에서는 나왔는데요. 그냥 절제된 거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균제된 거리라는 말은 균형 감각과 절제감이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거리를 말하고 또 먼 거리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서 격정적 오조,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격정적 오조라고 하고, 또 절제된 거리에 있으면 담담한 오조, 이게 이제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어조입니다. 담담한 어조, 너무 멀면은 냉소적인 어조, 냉담한 어조, 초연한 어조, 또 무관심한 어조,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에 따라서 어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우면 감정이 노출되기 쉽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 같아요. 정서적 거리가 가까우면 감정이 노출되기 쉽다. 감정이 노출되면 뭐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를 가르치는 분들이 형용사 함부로 쓰지 말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함부로 쓰면 그러죠. 푸념, 넋두리, 또는 감상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푸념한다, 넋두리한다, 징징댄다, 너무 감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죠.
그래서 형용사,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삼가라고 많이 합니다. 네, 뭐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뭐 아프다, 뭐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정서적 거리가 멀면은 현실과 유리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거리가 멀면 뭐라고 말해요? 현실감이 없어서 또 비현실적이다, 뭐 공상적이다, 망상에 빠졌다, 또는 뭐 환상에 빠졌다, 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균제, 균형과 절제. 절제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대부분 어조가 어때요? 담담한 어조를 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은데.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행여나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 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 사랑. 여기 이렇게 애인 사랑. 또 손 닿자 애절히 우는 이렇게 서러운 이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런 형용사들이 들어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심하게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리인데 되게 이제 뭔가 이 안타까워하는 듯한 느낌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듯한 느낌일 때는 애틋한 어조라고 하죠. 애가 타는 듯한 어조. 그런 것을 애틋한 어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네, 이런 거를 이제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는 볼까요? 어두운 방 안엔 발간 숯불이 피고, 이게 발간, 이것도 사실 형용사이긴 하지만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 시각적인 표현이잖아요. 시각적 감각이죠. 감각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혹시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형용사입니다. 네, 발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런 경우도 외롭다, 애처롭다 이런 거는 형용사 맞죠? 감정을 드러내는 형용사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제3자가 관찰하듯이 쓰고 있어요. 그죠? 여 위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서러운 내 가엾고요. 이렇게.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화자가 관찰하듯이 쓰고 있죠. 관찰하듯이 쓴다 이 말은 좀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유지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균제된 거리 또는 절제된 거리라고 해요. 이런 어조 왠지 관찰하면서 비추어 보듯이 그렇게 쓰는 어조를 뭐라 그래요? 관조적 어조라고 하죠. 관조적 어조가 대부분 담담한 어조입니다. 담담하다는 게 뭐죠? 담담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태도를 담담하다. 원래 담담하다가 뭐죠? 담담하다. 맑을 담자를 쓰죠. 그러니까 맛으로 치면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싱거운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어조를 담담한 어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열 시인께서는 이거 하나 이 시 하나 때문에 참 역사적으로 비판받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막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시로 자꾸 나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이런 시 하나도 쓸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좀 비판 받을 만도 했어요. 이런 시가 그 시대에 나왔다는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죠. 정서적 일경우는 뭐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근데 이 경우가 뭐예요? 정서적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왜냐하면 세상 일에 너무 무관심해요. 일대가 일제시대인데 이런 그 엄혹하고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에 이런 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마치 그 초연한 태도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너무 먼 거리로 시를 쓰게 되면 장점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또 뭔가 그 태연하고 초연하고 좀 그런 느낌이죠. 뭔가 초월적인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풀잎 속 작은 길 보겠습니다. 풀잎은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나태주 시인 잘 아시죠? 되게 짧은 시 많이 쓰죠. 그 나태주 시인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가 짧은 시를 많이 쓴 거는 일본의 그 하이쿠 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당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결한 시를 쓰는데 시를 짧게 쓰려면 이렇게 길게 쓸 줄 알아야 짧게 쓸 수가 있겠죠.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길게 쓴 시도 젊었을 때는 대단히 많습니다. 네. 풀잎은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만 보면, 그죠? 풀잎은 풀잎 속 작은 길, 풀잎 속에 작은 길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런 제목만 딱 보고도, 이 시는 대단히 섬세한 관찰을 했겠구나. 이렇게 딱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풀잎 속에 작은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섬세하고 또 정밀한 그런 관찰을 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딱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이요. 풀잎은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풀잎을 보면 그냥 푸른색만 우리가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풀잎을 푸르기만 한 것, 푸른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풀잎 속에 가느다란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오두막집, 또 오두막집은 황금빛, 노을이 빛부신 석양바지, 차마 굴뚝도 세우지 못한 이런 모습을 풀잎 속에서 본대요. 누가요? 화자 나태주 시인이 본 거겠죠.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풀잎 속에 가느다란 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오두막집은 황금빛, 노을이 빛부신 석양바지, 차마 굴뚝도 세우지 못한. 여기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낼 만한 어떤 말이 없죠. 네, 말이 없어요. 그리고 봉숭아꽃 피고 물밀듯이 봉숭아꽃 지고 이제는 씨 주머니가 이거 도루루 새까만 씨앗 튀어오르는 토방 들마루. 봉숭아꽃에서 있는 일들을 이렇게 봉숭아꽃 피고 또 봉숭아꽃 지고 그 다음에 씨가 익었어요. 봉숭아꽃 씨앗을 이렇게 좀 익었을 때 탁 누르면 이게 탁 오므라지면서 그 안에 씨앗이 탁 튀어나오죠. 네, 새까만 씨앗이 탁 튀어나옵니다. 토방, 들마루, 또 아이 하나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아이 하나와 하얀 치마 저고리. 이 치마 저고리는 한다니까 붙여 쓰세요. 네, 하얀 치마 저고리의 아낙네가
봉숭아 새까만 씨앗을 바라보고 있다라고요. 아이 하나와 하얀 치마 저고리의 아낙네가 봉숭아 새까만 씨앗을 바라보고 있다. 이 둘이서 이렇게 새까만 씨앗을 바라보고 있대요. 느낌이 오죠?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둘은 말이 없었을까? 그림자처럼 옛 이야기처럼 풀잎은 결코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먼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를 균제된 또는 절제된 거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관찰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뭐라 그래요? 네. 관조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죠. 관조적이 뭐죠? 관조적. 네. 뭔가 보면서 관찰하고 비추어 보는 태도. 뭔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한다든가 뭔가 좀 마치 마음을 비우고 있는 듯한 태도로 관찰하고 지켜보는 듯한 태도, 비추어 보는 태도, 이런 것을 관조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봉숭아 새까만 씨앗을 바라보고 있다. 둘은 왜 둘은 말이 없었을까? 그림자처럼 옛 이야기처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왜 말이 없었을까라고 해놓고는, 그죠? 마치 그래, 이것에 대한 시인이 여기에 어떤 이제 두 등장인물이죠. 그 두 등장인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뭘 끼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어떤 두 등장인물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죠?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고 그냥 다만 어떤 객관적으로 묘사만 하고 있죠. 왜 둘은 말이 없었을까? 객관적이죠. 왜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말이 없었을까? 마치 진짜 모르는 것처럼, 네, 마치 제3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풀잎은 결코 푸르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고 있죠. 이렇게 이 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없었던 이유를 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독자들이 추측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실마리만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멀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어떤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정 표현이 많은 것을 말하고, 또 너무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것은 너무 무관심해요. 자기 대상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가깝지도 않죠. 그리고 섬세한 관찰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이런 경우를 균제된 또는 절제된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읽기 전에 이게 좀 미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래 시의 어조는 어떠한가?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는 어떠한가? 그죠? 그리고 시적 대상과의 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한번 그대로 읽어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세 가지 뭐뭐 있었어요? 아래 시의 어조가 어떠한가? 정서적 거리가 어떠한가? 두 가지. 그리고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은가 이건데, 두 개만 알면 되겠죠. 어조가 어떠한가, 정서적 거리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만, 어조와 정서적 거리만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빗물이래요. 빗물.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달빛을 봤어. 자, 딱 느낌이 오죠.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달빛을 봤어. 밤의 학살은 참으로 조용했어. 학살 이렇게 또 그죠? 어둠이 살금살금 기어나와 학살당한 달빛을 조용히 매장하고 있었어. 그 밤 자정은 깜깜했고 문득 빗방울을 흩뿌렸어. 비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이래요. 쳐박고 부서져 흘러내렸어. 이 땅에 깊이 달빛을 묻으며 자욱이 울고 있었어. 가끔 참을 수 없는 설움으로 바람이 불어 흩뿌리는 눈물은 땅 위에 엎드려 꿈틀거렸어.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며 흘러내리고 있었어. 라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읽었죠. 예. 먼저 어조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조가 한 번씩 읽으면서 볼까요? 시멘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피 하면은 느낌이 탁 오죠. 이제 굉장히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달빛을 보았어. 피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피라는 빨간색, 그죠? 피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죠. 네,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달빛을 봤어라고 하는데, 그러죠? 이러면은 뭔가 격정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쓰러지는 달빛을 봤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왠지 또 쓰러지고 달빛을 보고, 그죠? 이렇게 더 보면은 밤의 학살은 참으로 조용했어. 어둠이 살금살금 기어나와 학살당한 달빛을 조용히 매장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또 슬픈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죠? 그런 걸 슬픈 느낌이 드는 말투, 뭐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을 애상적 어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보면은 독백하고 혼잣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봐서는 좀 독백적 어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잣말 할 때는 주로 뭘 말해요? 자기의 심리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백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문득 빗방울을 흩뿌렸어. 비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쳐박다 할 때 조심해 주세요. 쳐박다일 때 쳐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쳐는. 왜냐하면 이 쳐는 마구 이런 뜻이고, 이 쳐는 치다의 치어의 준말이죠. 치다, 뭘 때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구 세게라는 뜻으로는 쳐박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쳐박고 부서져 흘러내렸어. 그죠? 흘러내렸다. 이것도 뭐가 흘러내렸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연상되는 말들이 있죠. 이 땅에 깊이 달빛을 묻으며 자욱히 울고 있었어. 또 자욱히도 이가 맞죠. 원래는 이렇게 이가 맞아요. 자욱이, 여기서는 자욱히라고 써놨는데 발음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히로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냐 히냐 구별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서는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 둘 다 나는 것은 히로 적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나머지는 다 히로 적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기역대 뒤에는 히가 많아요. 아니, 이가 많아요. 네. 가끔 참을 수 없는 설움으로, 또 설움이라는 말이 또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설움으로 바람이 불어 흩뿌리는 눈물은
땅 위에 엎드려 꿈틀거렸어.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며 흘러내리고 있었어. 흘러내리다는 흐르다와 내리다가 두 개가 아니고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띄었어야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왜 감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해요? 감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정서적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깝다. 왜냐하면 감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가깝게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감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아까 여기서 봐야겠죠. 네, 여기를 아까 어조가 어떠한가. 우리가 아까 어조 말할 때 상적 어조 있었고 격정적 어조가 있었죠. 살짝 독백적 어조의 느낌도 있기는 있었지만 화자의 심리적 상태가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너무 가깝다라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감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해요? 너무 격정적인 단어 쓰지 말고, 그죠? 또 담담한 어조로 표현을 해야 돼요. 담담한 어조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영상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균제된, 절제된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 중요하겠네요. 그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술을 하게 되면은 그 어조는 자연스럽게 담담한 어조가 나오겠죠. 너무 막 감정적인 단어, 특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 그렇게 하면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